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이상기체 운동론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화학 시간에도 계속 나오고 물리학 시간에도 계속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리고 아마 자주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요, 한번 배울 때 잘 배워두면은 굳이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잘 배워놓으면은 앞으로 모든 수업 시간에 심지어 나중에 대학 가서도 잘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이상기체. 기체는 가스잖아, 가스. 이상하다. 요 이상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 이상적이야, 뭐 이상형이야 이럴 때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상형을 왜 이상형이라 하는지 알아? 왜 이상형을 왜 이상형이라 하게? 왜냐면 현실에 없어서. 그쵸? 현실에 없습니다. 이상형은 현실에 없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상기체도 그럼 왜 이상기체라고 하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아이디어란 되게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입자예요. 가상의 입자. 즉 실제 가스가 아니다. 실제는 리얼 가스라고 하겠죠. 실제 기체. 이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가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 배운 이유가 실제 현상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실제 기체 모습이, 운동 모습이 사실 대단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일단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기체부터 일단 운동을 서술하는 방법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 실제 기체에 가깝도록 조금씩 조건을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서 실제 기체 운동을 조금 묘사해 보자 라는 형태로 사람들이 발전을 합니다. 이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생까지는, 심지어 대학교 학부생까지도요, 맨날 이상기체만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뭐 화학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생이라든가 뭐 혹시 이런 쪽까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상기체를 실제 기체에 대한 운동으로 나중에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중 되면 쭉쭉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먼 미래 이야기거나 혹은 전혀 하지 않을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일단 필요 없어. 우리는 이상기체 하나만 잘 알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왜 다 크크크 거리고 있어요? 이상형이 없다고 해서. 자, 일단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나시나요?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나요?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있다. 혹시 이거 법칙 기억나요? 오케이, 배워봤다고 하네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모든 기체는입니다. 어떤 일정한 부피 사이즈를 줘요. 그럼 그 안에는 항상 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몇 개나 들어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이 이걸 보고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죠. 20도 1기압 22.4리터 20도 1기압 22.4리터 기체 속에는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기체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암기해 두시면 되게 좋은 숫자죠.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물리상수입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입자가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잠깐 볼게. 자, 한번 여기 봐봐. 지금 여기 기체가 있어. 기체가 이렇게 막 완전 난장판을 피우고 있단 말이야. 왜 이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입자가 있냐? 당연하겠죠. 자, 한번 이렇게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똑같은 부피를, 똑같은 면적을 한번 딱 이렇게 놓고 봤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평균적으로 이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항상 같겠죠. 왜?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을 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특별히 기체가 이 박스를 피해서 다닐 이유가 없잖아. 이 영역을 피해서 다닐 이유가 없고 이 영역을 또 굳이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똑같은 부피라면은 똑같은 개수의 입자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체 부피에 대해서 같은 개수만큼 입자가 존재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습니다. 자, 지우고.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 이제 됐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몰이라고 하는 단위도 좀 배우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몰이라고 하는 단위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까? 몰 배웠어요? 1몰, 2몰, 3몰, 4몰의 기체, 2몰의 기체. 이것도 다 배웠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필 12개를 한 다스로 우리가 묶어서 부르듯이 입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우리가 1몰이라고 합니다. 1몰. 그러니까 1몰은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바꿔 말해볼까요? 저 표준 상태에서 1몰의 기체 부피는 얼마? 22.4리터. 2몰의 부피는요? 그러면 44.8리터. 이렇게. 왜? 입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표준 상태에 대해서 아까 기체 부피가 22.4리터였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체 부피를 알면은 따라서 입자의 개수도 우리가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기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체는요, 요런 조건을 갖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냐면, 일단요, 분자의 크기가 없어요. 분자의 크기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다. 그리고 주변 분자들과 인력, 청력이 없습니다. 인력하고 청력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하들에 의해서 보통 주로 생깁니다. 혹은 뭐 몇 가지 뭐 양자역학적인 효과 때문에 의해서 생기는데 뭐 반데르발스 힘이라든가 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인력 및 청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없어요. 주변 입자들과 이런 어떤 외력을 갖는 상호작용이 없어. 외력이란다. 그냥 상호작용이 없다. 뭐 충돌은 하지만 인력이나 청력 때문에 근처에 가기만 하면 서로 끌어당기거나 근처에 가면 서로 밀어내는 그런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또 무슨 말이 되냐면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갖지 않는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주변 입자와 입자가 내가 요렇게 있든 아니면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있든 이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가까우면 가깝다, 멀면 멀다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따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상기체는 여기서 보면 이제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충돌을 하겠죠? 이때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 이러니까 정말로 아이디얼하죠. 왜? 우리가 충돌 파트에서 배웠지만 충돌에서 완전 탄성 충돌은 정말 이상적인 경우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아이디얼 깼으니까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거를 가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체를 우리가 냉각시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기체를 냉각시키다 보면 기체를 냉각시켜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뭐 170도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사이의 공간이 어떻게 되죠? 이 사이 공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 입자 운동이 매우 억제될 테니까. 입자 운동이 매우 억제되는데 실제 입자들은 아까 여기 말한 이 인력 및 청력이 약간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 이하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서로 어떻게 되냐? 서로 붙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즉 같이 덩어리진 상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덩어리진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야? 액체죠. 액체. 유동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였던 거리를 되게 좁게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액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는 온도를 내리고 냉각하다 보면 액화돼 버립니다. 액화. 하지만 이상기체는 그 단계에 있다 없다. 왜? 포텐셜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액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이상기체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요 내용 한번 잘 봐두세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완전 탄성 충돌한다. 요 내용은 특히 조금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와 비교해서 실제 기체는 어떠냐? 당연히 반대겠죠. 이제 실제 기체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줘야 될 테니까 뭐가 있나요? 분자의 크기가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그 다음, 실제 기체는 주변 분자들과 인력, 청력을 작용합니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요,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막 밀어내기도 합니다. 기체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실제 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운 충돌을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운 충돌을 합니다. 기체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실제 기체도 거의 완탄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완벽한 완전 탄성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원자 분자다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 뭐 O2, N2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녀석들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서로 또 용수철로 연결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진동할 수 있거든. 완전 탄성 충돌할 때는 용수철이 겁나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운 충돌을 하면은 충돌의 여파로 이 용수철이 약간 진동할 수가 있습니다.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하고.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운 충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그거 외에도 뭐 에너지가 뭐 다른 형태로 뭐 나가는 거라든가 전자기파 뭐 기타 등등 뭐 엄청나게 경우의 수는 많죠. 그리고 실제 기체는 당연하게 특정 온도에서 액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뭐 당연히 이상기체 하나 알고 실제 기체는 그거 반대지로 생각하잖아. 근데 문제는요, 실제 기체는 O2, N2, CO2 뭐 기체 종류 진짜 많죠. 자, 이것 때문에 화학이 어려운 건데, 왜 화학이 어렵냐? 물리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하나만 다뤄둬서 모델 하나만 만들어뒀다면, 화학 쪽에서 하는 건요, 산소기체에 대한 산소기체를 설명하는 방정식, 질소기체를 설명하는 방정식, CO2를 설명하는 방정식, 이렇게 기타 등등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이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방정식 패턴도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기체를 나중에 나 연구하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나중에 정말 수백 가지 방정식을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백 가지 방정식. 왜? 기체마다 다 방정식이 다르니까. 설명하는 게. 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재앙 같은 얘기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상당히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은 뭐냐면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운동에서부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모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기체로 넘어가는 거야.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혹시 쌤이 말한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한번 요거 하나 찾아보세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탐구해 보신 다음에 그 탐구 과정 잘 조사해서 저기 화학쌤한테 제출하면 화학쌤이 잘 써주시겠죠? 뭐 쌤한테 가져와도 되고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봐봐.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럼 이상기체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화학 시간에 배웠나요? 화학 시간에 배웠니, 얘들아? 몰도 배웠고. 이건 안 배웠나? 이건 안 배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뭐 안 배웠으면 괜찮아요.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자, 이상기체를 표현하는 상태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물리량을 알아봤잖아.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압력, 부피, 온도였죠. 압력, 부피, 온도.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말하는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게 PV 이퀄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이 N이 몰수예요, 몰수. 그리고 R은 그냥 비례상수인데 기체상수라고 합니다. 기체상수. 그리고 온도 T. 근데 이 온도는 절대온도입니다. 절대온도. 절대온도예요. 자, 요렇게 주어지는 식이 있어요. PV는 nRT. 근데 뭐 이거 대체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좀 그렇죠. 그래서 제끼십시오. 아직 안 배웠으면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이유 이제 유도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은요, 전부 다 중학교 때 학습 내용입니다.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저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요? 보일의 법칙, 보일러 법칙, 뭐 이렇게
안 했나요?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기체의 부피는 기체 부피는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 T가 일정할 때 압력에 반비례한다 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뭐 당연한 거죠. 압력으로, 그러니까 강한 압력을 주면 줄수록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쪼그라들겠지. 강한 압력을 주면 줄수록 기체 부피는 쪼그라들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측정한 결과 기체의 부피랑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었어. 단 이때 조건이 뭐다? T가 일정, 온도가 일정한 등온 조건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험 데이터들 뭐 쭉쭉쭉쭉 뭐 이렇게 A, B, C, D 점 뭐 이렇게 찍히니까 이걸 가지고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해. 이런 사실을 알아냈던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무슨 법칙이 있었지? 바로 샤를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샤를의 법칙. 넘어갑시다. 자,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클수록 증가한다. 자, 뭐죠? 이번에 압력이 일정합니다. P가 일정.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기체 부피가 뭐랑 비례한다? 온도. 자, 이때 온도는 우리가 뭐 절대 온도라고 하죠. 절대 온도. 또다시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체에다가 온도를 올리면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거. 우리 이거 경험적으로 사실입니다. 그쵸?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이게 쭉 팽창하려고 할 거잖아. 풍선 같은 경우도 그렇죠. 풍선 같은 경우도 풍선 후하고 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저기 얼음물 같은 데다가 놔두면은 쪼그라듭니다. 혹은 따뜻한 물에 위에다가 둥둥 띄워두면 풍선의 부피가 쑥 하고 커져요. 그래서 맞아, 온도가 클수록 증가해. 이건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그 여름이랑 겨울에 타이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름에는 타이어가 상당히 빵빵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타이어가 상당히 좀 흐물흐물 축 처져요. 왜? 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기체가 기체 부피가 많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기체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보일의 법칙도 알고 샤를의 법칙도 알아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그걸 각각 따로따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란 말입니다. 보일의 법칙도 알고 샤를의 법칙도 합니다. 전부 다 좌항이 뭐냐면 기체 부피가 무엇에 비례하는가를 묻고 있어. 그렇다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하나로 합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보일 샤를의 법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될까요? 자, 기체 부피는 자, 이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동시에 쓰는 겁니다.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한다. 다시 한번, 기체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한다. 그냥 이거야. 뭐 새로운 게 아니야. 다 니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자, 이 비례한다를 이렇게 등호로 바꿔주려면 뭐가 필요해? 이 비례한다를 이렇게 등호로 바꿔주려면 뭐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죠. 이 물리법칙을 첫 번째로 주장한 제창자이든가 아니면 적당한 저기 몇 번째 그 후속자라면 기존에 있던 물리량과 어떻게 뭔가 끼워 맞출 비례상수 스케일을 우리가 하나 끼워 넣든가. 그래서 비례상수를 하나 집어넣어요. 이 비례상수 R이라고 쓴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체상수라고 합니다. 기체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 기체상수 R은 T분의 PV라고 쓸 수 있잖아. 그쵸? T분의 PV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기체상수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죠. 어떤 기체의 특정한 상태 하나를 딱 특정해가지고 여기다 딱딱딱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 그러겠죠? 그래서 언제를 계산해? 바로 이 표준 상태에 대해서 계산할 겁니다. 표준 상태. 1기압 섭씨 0도, 그러니까 273K, 20도. 야, 쌤이 이거 좀 많이 헷갈리는데 화학 시간에 혹시 이거 한번 좀 잘 물어봐요. 쌤이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게 1기압에 22.4리터인 건 알겠는데 섭씨 0도인지 20도인지 맨날 헷갈려. 찾아봐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뭐 300K인가 뭐 300K나 273K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 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표준 상태 1기압과 섭씨 0도씨와 22.4L를 각각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특정 숫자니까 온도도 T0, 압력도 P0, 부피도 V0. 그럼 여기다 짝짝짝짝 계산하면은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계산 결과가 R은 8.31 줄 퍼 몰 켈빈 뭐 이렇게 뭐 주어지거든요. 뭐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합시다. 일단 앞에 숫자가 뭐 8.31이다 이런 형태로 꼬라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 자, 그러면 이건 뭔 소리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기체상수 R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상태에 대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특정 상수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거지.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배웠던 걸로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배웠던 거 그냥 조합 그냥 우리 오늘 할 건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야. 다 퍼즐 맞추기 중딩 때 배웠던 거. 1몰의 기체가 22.4L라며 표준 상태에서 1몰의 기체에 대해서 22.4L라며 그리고 볼샤를 법칙이 성립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R은 T분의 PV라고 했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까 이거 계산할 때 이게 표준 상태 1몰의 기체를 가지고 계산했거든. 만약에 2몰 3몰 4몰이 되면은 만약에 다른 조건은 다 그대로인데 기체의 몰수만 기체의 부피만 2배, 3배, 4배, 한번 5배 늘려봐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바뀔 거냐? 바로 나머지 조건은 같잖아. 그냥 뭐만 바뀔 거냐? 기체 부피가 원래 표준 상태 22.4L에 2배, 3배, 4배, 즉 이 앞에 쓴 N몰이죠. N배만큼 바뀔 거라고. N배만큼. 그러면 이 N을, 스몰 n을 앞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우리가 표준 상태의 온도, 표준 상태 압력, 표준 상태 부피니까 T0분의 P0 곱하기 V0 이거 기체상수 R이잖아. 그러니까 NR이야.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또다시 뭐랑 같을 거냐면 표준 상태 말고 다른 이게 어차피 이제 기체상수니까 저기 비례상수잖아. 그렇다면 임의의 온도 혹은 상태 임의의 온도, 부피, 압력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여전히 T분의 BV가 성립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T를 이쪽 양변에 곱해주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 PV는 nRT라고 하는 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요 세 가지 갖고 그냥 잘 엮어서 만들기만 하면은 뭐가 나온다?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유도 과정을 뭐 그냥 한번 쌤이 보여주긴 했는데 뭐 잘 이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해도 좋냐? 그냥 암기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딩 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를 했지만 나중에 조금 더 학년 올라가고 더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뉴턴 법칙에서 바로 이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뉴턴 법칙에서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더 어렵게 하면은 뭐 이제 통계 물리에서 뭐 엔트로피를 이용한 뭐 유도 과정, 뭐 온도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유도 과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중딩 때 배웠던 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자, 여기서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압력, 부피를 알면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봐봐. 여기서 n몰 이게 R은 그냥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잖아요. 비례상수잖아.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어떤 기체에 대해서 압력과 부피를 알아. 그럼 난 무엇을 알 수 있다? 온도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온도와 부피를 알아. 그러면 바로 그 상태에서 기체의 압력을 알 수도 있다. 기체의 압력과 온도를 알아.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다? 기체의 부피를 알 수 있다. 즉 P,
V, T 이 세 가지 물리량 중에 두 가지 물리량만 확정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상태 방정식 PVT가 각각 어떤 점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방정식이다. PVT가 각각 서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쌤이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말해주는 이유가요,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거는 쌤이 봤을 때 교과서가 배치가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요, 사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은 없어.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뭐는 있어야 되느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안 배웠잖아. 근데요, 잘 봐. 내가 어떤 1번, 첫 번째 시점에서 기체 상태를 쟀는데, P1, V1, T1을 쟀어. 그리고 이 기체에다가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P2, V2, T2 상태가 됐어. 그러면 교과서에서 현재 가르쳐준 방식으로 풀라고 하는 건 이거야. 보일-샤를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야. 근데 이걸 쓰나 그쵸? 응? P1, V1은 NR, T1이다. P2, V2는 NR, T2다. 이걸 쓰나? 어때요? 똑같죠? 결국 여기서 이게 유도되는 거잖아. 왜? NR은 저 기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체 몰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T1분의 P1, V1이다. 이거는 T2분의 P2, V2랑도 같다. 요걸로 유도되는 거거든. 지금 물리학 1에서는 요걸 이용해서 풀래요. 보일-샤를의 법칙.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 굳이 우리가 대단히 손쉽게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하나만 더 생각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편리하게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해서 가야 되냐고. 왜 우리가 굳이 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막아버리냐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은 오히려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게 뭐냐, 물리 시간에도 대응 가능해, 화학 시간에도 대응 가능해, 물투 시간에도 대응 가능해, 화투 시간에도 대응 가능해. 전부 다 대응 가능한데, 심지어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 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어차피 한 번 배우면 어차피 별 차이도 없는 내용 한 번 배워두면 끝까지 써먹을 건데, 왜 이거를 학년별로 이때는 여기까지만 배우고 이때는 여기까지만 배우라고 차단하냐고. 이거 좀 웃기는 일이잖아. 이건 선행학습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랄까, 그 개념의 제시에 대해서 좀 대단히 이상해요, 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혹시나 오해할까봐 하는 학생들 때문에 지금 쌤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 이상기체 상태 방정 이런 교과서에 없는데요. 근데 이건 있어. 이건 있어. 그리고 두 개 같은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1번 상태 P1, V1, T1 합니다. 2번 상태 P2, V2, T2 중 두 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두 개 비교하면은 하나 모르는 물량 즉각적으로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 이게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인데, 왜 이렇게 하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왜 안 가르쳐 주냐고. 나 열받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리학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할 때는 이 Y축이 뭐였냐면 기체 부피였어요. 그리고 X축이 압력이나 온도였거든.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학 1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PV 그래프가 됩니다. PV 그래프예요. PV 그래프. 왜 PV 그래프를 보냐? 항상 PV 그래프를 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PV 그래프. 자, 왜 기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요, 등온 곡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등온 곡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따르면 PV는 nRT죠. 자,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n도 상수, r도 상수, t도 상수야. 그러면 기체 압력은 부피분의 어떤 상수, nRT. 이거 그냥 통째로 상수. 그럼 이거 뭔 소리냐? 기체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이거 보일의 법칙이잖아.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이잖아. 그럼 이거 당연히 곡선은 어떻게 돼? 이런 쭉 반비례 곡선이 그려지겠지. 이런 반비례 곡선이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바로 뭐냐면 1번 기체랑 2번 기체랑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온도만 달라. 온도만 달라. 1번 기체가 온도가 좀 더 높고 2번 기체가 온도가 낮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에 대해서 여기 온도가 더 높으니까 압력은 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온도가 낮다면 똑같은 부피에 대해서 이 T가 작으니까 압력은 작아지겠죠. 즉 같은 부피에 대해서 어떤 놈은 압력이 작고 어떤 놈은 압력이 커집니다 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안 상태에서 이제 비교해봐. 이게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빨간색 선하고 녹색 선이 있죠. 이거 전부 다 등온곡선이야. 등온곡선이야. 자, 그럼 여기서 기체 온도가 높은 건 누구야? 그냥 딱 그래프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돼. 둘 다 등온곡선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체 온도가 높은 놈은 누구게? 그냥 딱 보면 바로 알아야 돼. 이 그래프 보자마자 이거 어느 게 온도가 더 높아요? 그렇죠? 초록색이 더 높습니다. 녹색이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 온도가 더 높다. 여기 온도가 낮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상기체의 물리량, 이제 에너지를 한번 보는 법을 알아봅시다. 자, 기체계의 총 에너지를요 우리가 앞으로 내부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자, 기체가 갖고 있는 토탈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앞으로 내부 에너지, 영어로는 뭐 인터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부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내부 에너지는 그럼 뭘로 구성이 돼 있을까? 자, 내부 에너지는 일단 아까 봤죠? 기체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리고 갖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는 또 뭐야 이제? 옆에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다고 했죠?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상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부 에너지는 오직 무슨 에너지밖에 없다? only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오직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상기체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 뭐 이거 너무나도 뭐 심플한 말이네요.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랑 온도랑 어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했죠. 서로 이거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비례한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례상수를 넣고 보니까 무엇으로 주어지냐고 했냐면 뭐 2분의 3, 뭐 KBT 뭐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거든요. 앞에 있는 상수 일단 무시하세요. 일단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랑 온도랑 서로 뭔가 비례 관계가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자, 내부 에너지가 크다 작다는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면 알 수 있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며. 근데 운동 에너지는 기체 무엇을 측정하면 알 수 있다? 기체 속도 하나하나 다 잴 거야? 아니지. 우리는 기체 무엇을 재면 알 수 있다? 바로 기체 온도를 재면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재면, 운동 에너지와 같은데 운동 에너지를 잰다는 건 결국 온도를 재는 것과 같다. 이거 핵심이에요, 핵심. 넘어갑시다. 아이고. 자, 지금 몇 분? 한 10분 정도 남았구나. 잠깐만. 자, 오늘 아까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나. 자, 우리 아까 그 실험실 하던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실험 리셋 한번 하시고, 자, 모두들 진행해 주시고요.
자, 쌤이 낸 과제, 방금 쌤이 아까 과제 하나 냈죠? 그거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거 과제 해가지고 클래스룸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쌤 방금 낸 과제. 알았지, 얘들아? 큐택으로 제출할 친구들은 큐택으로 제출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자, 기체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감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기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똑같은 평균 속도로 슉슉슉 움직인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한번 가벼운 입자들 한번 좀 뿌려보겠습니다. 한 400개쯤 뿌려볼게요. 400개. 슉슉슉슉슉. 자,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데는 빠르고 어떤 데는 느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충돌하고 있겠죠. 자, 한번 벽에다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바바바바바바바바박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충돌하고 있죠. 자, 뭐 대충 한 10초 동안, 10초 동안 뭐 거의 뭐 700 몇 번, 거의 800번 가까운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왜 이런 충돌이 있고, 그 충돌 하나하나마다 이 벽에다가 압력을 가하겠죠? 압력. 이런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충돌할 때마다 이런 운동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힘을 주겠죠. 힘. 충돌 시간 동안 델타 P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힘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압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면적당 가해지는 평균적인 힘. 면적당 가해지는 평균적인 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었는데 말이지. 요거 한번 갖고 좀 장난이나 쳐볼까요? 시간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조금 빨리 끝내죠 뭐. 자, 한번요 여기 안에 기체 입자의 개수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일단 더 늘리고, 그 다음 부피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기체 부피를 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얘들아? 자, 기체 부피를 줄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좀 줄여볼 거야. 자, 기체 부피를 줄였더니, 와, 완전 더 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 더 우글거리죠? 우글거리고, 잘 봐봐. 자, 이렇게 늘렸을 때는 충돌 빈도수가 작아요. 그쵸? 옆에 있는 입자랑 충돌하는 빈도수가 뭐 지금도 커 보이지만 좀 작거든? 근데 확 줄여볼게. 충돌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엄청 우글우글 되잖아. 그래서 압력 보세요. 여기 압력계 현재 140기압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내리면 46기압. 충돌 빈도수가 커지니까 압력이 커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충돌 빈도수가 커져서 압력이 커집니다. 한번 여기서 이 상태에서 가열을 해보겠습니다. 이 용기를 가열을 해요. 파이어. 지금 압력 증가하다가 마침내 압력이 너무 커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압력이 너무 커지니까 뚜껑이 터져버렸죠. 왜? 더 이상은 용기가 버틸 수가 없거든. 용기가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이 있잖아. 힘. 그 힘을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뚜껑이 팍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슉슉슉슉 다 점점점 빠져나가니까 압력은 쭉쭉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와. 자, 그래서 요거 패트 지금 쌤 시뮬레이션 저기 채팅창에도 아까 쳤는데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기체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미시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압력이랑 부피랑 온도랑 그냥 어떤 서로 그냥 뭐 P랑 뭐 T분의 P분이 그냥 항상 일정해,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안에서 그 기체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역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줘야 이해도가 좋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뭐 화학시간, 뭐 물투시간, 화투시간 다 편합니다. 다 결국엔 똑같거든요. 이상기체 하나만 알아두면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압력 뭐 점점 떨어지고 온도도 점점 떨어집니다. 자, 온도는 왜 떨어질까, 얘들아? 온도는 왜 떨어질까? 온도라고 하는 게 뭐야? 여기에 있던 이 기체 분자들이 이 온도계와 이렇게 온도계와 충돌하면서 여기다가 어떤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는 충돌 빈도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잘 생각해봐.
여기서 뚜껑이 열렸다고 해서 각각의 기체 입자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잖아. 지금 여기서 5개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5개념 나와요. 5개념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되게 난처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쌤이 여기 삼다수 페트병이 하나 있어. 이 삼다수 페트병이 되게 단단합니다. 절대로 뭐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요, 쌤 물 다 먹고 뚜껑 열었습니다. 뚜껑 연 다음에 다시 닫아. 그러면 이 안이 공기로 가득 차 있겠죠. 응? 이걸 들고 우주로 갑니다. 우주에 간 다음에 내가 옜다 하면서 이걸 열었어. 응. 자, 그럼 이때 기체 온도는 어떻게 될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자, 일단 기체 부피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보자. 기체 부피 어떻게 되지? 내가 우주 공간에 가서 이 삼다수 페트병 안에 기체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이걸 열었단 말이야. 그럼 기체 분자들이 방금 본 시뮬레이션에서처럼 슉 하고 밖으로 퍼져나가겠죠? 확산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기체 부피는 그럼 이때 얼마야? 난처하죠? 기체 부피는 얼마야? 자, 기체 부피가 뭐냐고 알려니까 뭔가 대답하기가 되게 난처할 텐데, 자, 배운 거 한번 상기해 봅시다. 기체 부피는 무엇에 의해 정해지죠? 우리 배웠어요. 쌤 가르쳐 줬어요. 기체 부피는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데? 지난 시간에 했어. 지난 시간에 막 그 가스통 막 확 찌그러지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한번 했잖아. 기체 부피는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기체 부피는 말이죠. 기체 부피는 기체를 담고 있는 용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쵸? 그래, 용기 사이즈야. 기체를 담고 있는 용기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정해져.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영상도 봤어. 용기의 부피를 유지하기에 너무 약하다. 그러면 적당한 사이즈로 찌그러집니다. 외부 압력이 눌러버리니까. 근데 우주 공간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주 공간 같은 데 가면은 용기가 없잖아. 그래서 더 이상 얘는 기체 부피를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되는, 정의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 옵니다. 기체 부피를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면 기체 온도는 어떻게 될까? 기체 온도는 떨어질까요? 우주 공간에 나가면? 자, 한번 생각해봐. 내 뚜껑을 열었어. 뚜껑을 열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체 분자들은 여기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하고 있었고, 여기 나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충돌을 하지 않는 시점에 오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그대로, 즉 속도 그대로 관성을 가지고 쭉쭉쭉쭉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멀리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갖고 있던 5개념이 하나죠. 우주에 나가면 기체 온도가 떨어진다? 아니에요. 안 내려가요. 각각의 입자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온도계는 바닥을 칠 겁니다. 왜 바닥을 쳐? 아직까지는 수없이 많은 입자와의 충돌에서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여기까지 차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충돌 빈도수 자체가 작아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이 온도계에 측정되는 게 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 소리냐? 온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입자들 속에다가 그 충돌을 하라고 우리가 제작한 온도계를 끼워 넣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근데 충돌 자체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온도가 있어?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정의되기가 그렇죠. 자, 이게 뭔 소리냐 같냐면요, 요 입자 한 개 지금 남아있잖아. 입자 한 개의 온도는 얼마냐라고 묻는 거랑 지금 같은 거야. 입자 한 개의 온도는 대체 얼만데? 물론 이거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운동 에너지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해당하는 건 온도 T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그 생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온도의 개념과 같냐고. 입자 한 개가 저 온도인 거랑
입자 한 개가 저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럼 그게 그 온도냐? 조금 애매하죠. 이래서 온도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 여기 있습니다. 온도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려면요, 항상 매우 많은 입자가 있어야 돼. 매우 많은 입자가 있을 때, 매우 많은 입자를 다룰 때 편리한 게 바로 뭐? 통계. 그래서 온도는 사실 통계적으로 좀 정해집니다. 약간 통계적으로 정해져요.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진짜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즐겁고 친절한 물리학 원시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미시적인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를 말은 해줬어. 왜? 만약에 그냥 뭐 온도는 온도고 압력은 압력, 부피는 부피다. 우리 일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난처한 경우 여러분들 답변 불가합니다. 이렇게 난처한 경우에 답변이 불가능해져. 그래서 미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의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20분이 됐네요. 자, 봅시다. 아이고, 한번 볼까요? 과연